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뉴스핌 사회부 조승진 기자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대한민국 청년을 꿈꾸게 하자는 취지로 올해 초 KYD를 출범했습니다. KYD의 대담 프로그램 리더에게 듣는다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모시게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2014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무려 10년 동안 서울 교육을 책임져 왔습니다. 삼선 교육감은 서울에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당선 이후 조희연 교육감님의 횡보는 크게 불평등 극복, 권위주의 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육에 대한 고민, 미래를 준비하려는 교육,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년 동안 네. 임기를 관철할 수 있는 키워드로 보시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크게 보면 저는 후진국 교육, 후진국 공교육을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선진국형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고, 그 전환의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바꾼다든지, 이 과정에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후진국형 교육을 선진국형 교육으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교육으로 네. 바꾸는 어떤 변화와 개혁, 혁신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진국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도 하셨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척박하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인권의식도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체벌도 사랑의 매로 이렇게 상찬이 되는 그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진국의 모습들인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러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큰일 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한 1, 20년 동안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오는 과정이었고, 또 당연히 이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고도성장과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성격도 과거에는 주로 빈곤, 결핍 네, 이런 맞아요. 거였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일정한 정도의 풍요의 문제, 네. 혹은 불평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왜곡된 풍요의 문제에 이제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 여파가 사실 교육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을 이제 세우고 계신지. 뭐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출생이나 뭐 이 출산 기피의 핵심은 네. 부동산 좌절감이죠. 교육 좌절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유토피아 같은 선진국이 기다릴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향해서 질주하는 느낌만 가질 게 아니라, 자, 네.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시대에서 10,000불 시대, 20,000불 시대, 자, 이제는 30,000불이 되고 50,000불이 되면 문제가 해결됐기보다는, 네. 이제 우리까지 온 것도 굉장히 대단한 성취잖아요. 네. 그런데 그 30,000불 시대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는지를 우리가 직시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이제 경쟁만 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희망을 가졌던 것은, 자,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도 중퇴하셨는데 나는 고등학교를 가고 도예지에 가서 대학을 갔습니다. 교육이 희망이었잖아요. 네. 교육이 계층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교육에는 경쟁이라는 왜곡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경쟁해서 네.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각자가 교육을 가지고 무한대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부작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벌한 교육 경쟁, 네. 이 험악한 입시 경쟁을 내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게 교육이잖아. 지금 출산 기피잖아요. 출산 기피 기피기 이유가 때문에 하나가 교육 불평등이 있다. 예, 이 험악한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네. 입시가 말하자면 개개인의 어떤 지적 성취를 평가하는 장이 아니라 네. 전쟁터가 되는 이 현실을 네. 저는 훨씬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어떤 논의들이 좀 필요하고 그 발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초, 중 등 때부터 이런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예. 관련해서 교육감님은 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초중등 교육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초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대학 입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의 상위에 있는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초중등 교육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학 왜곡 입시가. 변수죠. 어떤 의미는 이걸 부단히 왜곡시키고 입시 경쟁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상은 말이죠.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배우는 과정이고 그 배우는 것은 즐거워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자기 파괴적인 경쟁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대학 서열화 때문에. 네, 대학 서열화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1등부터 200등까지 있는 4년제 대학, 예를 들면 4년제로만 놓고 보면 이 수직 서열화된 구조를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야만이 초등등 교육이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1등 가리기잖아요. 누가 1등 하느냐. 지금 그렇죠. 서열. 예. 네. 험악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사회는 1등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네. 1등만 알아주는 우리가 보통 농담도 있잖아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경쟁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해피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죠. 다 패배자가 되니까. 예. 교육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거 예, 우선은 이제 저는 어떤 대학 서열화를 좀 완화하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공론화된 방식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그러니까 10개 거점 국립대학,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거점 국립대학을 공동입학제로 묶어서 네트워크형 대학으로 묶어서 공동입학, 공동학위를 주는 방식 같은 것도 이제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입시문을 통과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통합국립대학 같은 하나의 예시적 방법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왕 똑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경쟁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능 같은 것을 제가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그런 네. 제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챗 GPT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방식은 안 되겠다고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고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서술형으로 네. 수능을 한 2030년대부터 한번 전환해보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져서. 네, 2030년부터. 네, 그러면은 사지선다 오히려 찍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수능을 2단계로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객관식 평가를 1단계로 하고 네. 필요하다면 뭐 2단계에 논서술형 수능 방식을 배치하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네. 단순히 암기식 지식교육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방식을 좀 넘어서는 네. 생각의 힘을 기르는 평가 방식으로 좀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평가 방식을 전환하면 사실 공정성 문제도 좀 예, 제기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래서도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국내에도 도입되고 있는 IB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국제 바칼로리아형 수업 평가 방식입니다. 앞에 약자 두 개 따라 예, IB라고 네. 인터내셔널인데 되게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 하는 그 바칼로리아형 평가 방식을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네. 철학적 문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3단계 혹은 다중적 채점 방식을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요즘의 AI 기술의 어떤 급속한 발전을 전제로 할 때 1단계는 기계 채점을 하자. AI 기반 채점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그 논술 같은 걸 하면 네. 그 피드백을 주고 평가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출시돼 있어요. 낮은 수준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2단계, 3단계를 교사나 교수들이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평가, 채점에 따른 공정성이라든가 우려는 좀 극복해 가면서 좀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평가 방식으로 진일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또 공감이 돼야죠. 그렇죠. 사회 공감이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예, 서열화를 하고 수능 체제도 예, 이렇게 논서술형 논서술형으로 방식으로 바꾸고 예. 이게 두 가지가 돼야지 이제 청년들이 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예. 보시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간다면 이제 자 초중등의 뒤에 입시제도하고 대학 서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험악한 경쟁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느냐?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소득 분배 체계라든지 네. 학력 학벌에 따른 어떤 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수직 서열화돼 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서열화된 상태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학도 수직 서열화돼 있잖아요. 가파르게. 네. 그 다음에 이런 학력 학벌에 따른 그 직업도 가파르게 수직 서열화돼 있잖아요. 네. 이것을 수평적 다양성의 직업 세계, 직업 대학 체제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파르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받으면은 떵떵거리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고.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필요성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해주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세대만 봐도 개혁이 필요한 게 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년이 좌절하는 세대가 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 청년이 도전해야죠. 그 다음에 실패해도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가 든든한 병풍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부동산 부의 격차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청년의 좌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예. 교육감님 보시면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해 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에 혹시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바깥에서는 뭐 혁신교육감, 진보교육감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라는 얘기를 사회에서 많이 하는데 진보라는 말을 많이 쓴다면 저는 그건 더 높은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주의라고 봐요. 평등에 대한 민감성이 저는 진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얘기는 부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덜 받아야 돼요. 부모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면 공교육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마이너리티 학생이라는 표현도 썼고, 네. 저는 그냥 그 마이너리티에 홈스쿨링 하는 학생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공교육의 외부로 나가 있는 이 학생까지 우리가 보듬어 앉아야 된다. 안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도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를 위해서 학교 밖에서 교육을 이어가는 재정 지원을 합니다. 교육 참여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수당까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개 저희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하고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한 조금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예,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로 종교적 이유인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공교육의 병풍 하에서 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왜냐 이제 하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는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원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 지급은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예. 학교 밖 청소년.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리 정서적 지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멘토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결국 공교육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정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학생에게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접근 가능하게 해줄 거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 네, 단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최초로 공개하시는 건가요? 그냥 홈스쿨링 TF를 만들어서 네.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그런 의지까지는 저희가 표명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단지 이제 내용은 저희가 TF를 해서 네. 좀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내용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예. 미래 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나 태도는 네. 또 뭐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어떤 구조적인 현실에 기성세대로서 좀 문제점을 느끼고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하는데 저는 그런 좌절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는 젊은 세대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접하고 보면 어떤 적극성, 능동성, 도전 이런 마음이 강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공부도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어느 지점에서는 지금은 뭐 얼마나 뭐 느긋하게 책상에 앉아 있느냐, 궁뎅이를 붙이고 있느냐 경쟁인 지점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심지어는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과 구조에 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축사를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공영형 사립학교라고 하는 충암구에 체육관 기공식이 있어서 갔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젊은 고등학생들이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 선생님, 교육감을 뛰어넘는 상상, 도전의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도 더 좋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상상과 도전 정신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기성세대,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만들 세상에서 우리 조 기자님이나 저희는 노후를 보내야 되잖아요. 같은 세대로 묶이는 건가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제가 나이를 착각했습니다. 뭐 액면가는 충분히 젊으시지만.
제가 마음은 젊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중앙고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세상,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정말 상상하고 도전하는 생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비전이 됩니다. 물론 기성세대는 좌절을 적게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은 세상을 저는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고등학생이 20년, 30년 후에 살아갈 세상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크게 구조적인 측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AI 기술혁명입니다. 산업적, 기술적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 AI 기술혁명, AI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능을 가진 기계잖아요. 네. 사실은 근대 사회는, 전근대 사회, 근대 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기계의 탄생이거든요. 네네. 자, 200~300년 후에 기계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능을 가진 기계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하고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국경, 민족국가, 국민국가, 국경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저는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때로는 암울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지만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산업적, 기술적 환경을 직시하고, 기성세대는 이런 걸 배울래도요, AI 기본 역량, AI 리터러시, 이걸 해도 감수성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자기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AI형 직업 역량, 과거의 아날로그형 직업 역량이 아니라 AI형 직업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변화의 세대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경이 낮아지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회가 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의 차이에 의해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그 조건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조건의 열악함을 뛰어넘어서 이 무한한 기회의 땅에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예. 더구나 이건 이제 거대한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을 가진 기계,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거대한 변화. 네. 국경이 낮아지고 지구촌을 무대로 기업과 활동과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신천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회입니다.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저는 물론 저는 뭐 기성세대로서 부모의 차이가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데 엄청난 격차를 한다는 것도 저는 안타깝게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세대와는 다른 마음으로 젊은 세대들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예. 근데 이제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국가 지도자, 예. 국가가 필요한 리더십이 뭐가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점에서 보면 현존하는 어떤 기성의 국가 정치가 사실 문제가 많죠. 지금 이런 거대한 전환적 도전에 맞서서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이걸 도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사실은 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자산, 이게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한 네. 저는 이제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대개 월급을 부모님이 조금 물려주신 거, 자기가 월급 받은 것들을 모아서 집을 사고, 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자면 도약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예시죠. 어떻게 보면 청년의 출발점 자산 같은 걸 형성해주는 제도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마이너리티 청년, 저희가 이제 마이너리티 학생이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홈스쿨링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너리티 학생에 대해서 두터운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선부터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 청년, 부모의 특별한 어떤 자산이라든가 축복을 받지 못한 세대들을 저는 국가와 사회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더 좀 폭넓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치권의 7대3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아, 예, 말씀도 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뭐 3.7제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아, 3.7제라고. 예. 왜 그러냐면 과거 이제 우리 독재 권위주의가 시대는 네. 전두환 네. 그러면 악의 화신이잖아요. 네. 악마잖아요. 우리는 천사의 투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빵 대 10이죠. 그쵸? 빵이 누구고 10이 누굴까요? 전두환은 그냥 영도 선한 면이 없는 거죠. 아. 그죠? 악이죠,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그 독재의 유산이 존재했던 시대는 정치적 대결도 선과 악의 대리고 천사와 악마의 대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이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는 겁니다. 현대 사회. 예, 그래서 저는 3.7제를 왜 주장하냐면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 높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일은 많아요. 네. 오케이, 싸웁시다. 네. 정치적 정당 간의 갈등은 사실 정당한 갈등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 더 좋은 사회를,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향한 갈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케이, 실은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고 여야 간에 보수 진보 간에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오히려 정파적 대립이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독재와 싸우던 시대와 달리 정말 그 보수 진보 여야를 뛰어넘어서 머리를 맞대는 괴물이 된 우리 현실들을 정말 함께 개혁하는 정치적 입장을 떨어서 그런 노력이 협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7은 그대로 싸우고 투쟁으로 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한 투쟁을 하고 3은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어떤 협치, 어떤 수기, 힘을 모으기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사회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도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모델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트럼프와의 미국의 민주를 닮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세계 민주주의에 영감을 주는 그런 오히려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개척을 해보자. 우리가 한국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오히려, 영감을 다른 예. 사람에게 주는. 그렇죠. 우리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자세로 이제는 접근하자 이거죠. 제가 그렇게 주장을 좀 약간 좀 미국 민주주의를 오버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괜찮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트럼프의 비격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 건지 전후에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민주주의의 모델이었던 미국이 네. 어떻게 그런 양극화와 적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 망가져 가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위험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재명 맞아요. 피습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듯이 우리도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시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 한류가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네. 저는 민주주의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에 영감을 주는
그런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더 높은 평등을 위해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고 싸워야 되지만 네. 함께 청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대책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싸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게 37 중에 3의 3입니다. 3의 영역. 네, 7은 여전히 싸울 일은 많아요. 아, 싸울 일은 많다. 옛날에 우리 김은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싸울 일은 많아요. 싸울 일은 많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일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3은 공존의 협치의 의제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지난 20, 30년간의 긴 민주화 시대, 독재와 싸우던 시대와는 다른 후진국에서 선진국에도 왔고 독재를 넘어선 민주화 이후의 어떤 사회적 조건에 지금 와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관성적 태도로는 대한민국은 잘못하면 정말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사회학자였었기도 해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이제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밝다, 밝지 않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어떤 측면? 그렇습니다. 밝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들이 청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저는 그 당시는 굉장히 희망에 부푼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러나 나는 도예지회로 나와서 중산층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 계층 상승, 계급 상승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두운 권위주의하고 싸우면서도 네. 사실은 저희들은 뭐 직장이라든지 직장을 잡는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시대인데 네. 지금은 좌절의 세대인 지점이 좀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청년들이 예, 과거 부모 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좌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당연히 뭐 집 사는 것은 제가 네. 직장 생활하고 뭘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너무 당연한 희망사항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네.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이라는 게 좌절의 대상으로 돼 있는 거죠. MZ세대 교사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또 조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MZ세대는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저연차, 저연령 선생님들, 그 다음에 신규 선생님들, 그 다음에 4, 5년차 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고민하고, 신규 교사 연수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도 하고, 그 멘토링 같은 것들도 이제 강화하기도 하고,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건 꼭 뭐 신규 교사에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폭넓게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대책들은 나름대로 지금 강구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지금 있는데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 예, 그건 뭐 요런 의미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 11개 저희 교육지원청에 말하자면 교권보호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네. 교권보호팀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3사람이 추가됐어요. 변호사 포함. 교육청 예, 내에. 예. 그러면 11개 교육청에 3분씩 있으면 33명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교육청 본청에 9명의 교권보호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2명의 새로운 신규 상근 인력이 교권보호 지원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신고가 되면 네. 교육감 의견도 네. 조사를 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쌤 119라는 걸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뭐 말씀하시고 있고 네. 저희가 그걸 경청하고 더 노력하려는 자세로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또 3법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예,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 조항을 훨씬 더 명료하고 제한을 두는 것하고요.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된 야외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안전사고가 경미하게 나서도 그걸 강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행은 예, 그래서 학교 안전법 같은 걸 개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좀 개정, 좀 예. 이런 법을 재개정해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5법에 더해서. 예. 제가 그래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예, 얼마 전 서희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순직한 지 1주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청년 교사들도 교권 침해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 환경을 좀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느끼시는 혹시 책임이라던가 예, 아니 뭐 그 점에서는 네. 뭐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저는 뭐 상주의 마음으로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실제 저도 반성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부모와의 갈등이 돼서 네. 학부모가 어떤 선생님에게 대해 자녀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서희초 사건 이후에는 대개 교육청이 이런 접근법을 많이 썼던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을 거다. 근데 원래는 이 민원 자체가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의 어떤 성격, 부당함을 따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을 압박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우리가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정말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느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권 강화 지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비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함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건 저는 경청하고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있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법이 바뀌어서 교육감이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교육감의 의견에 지난 서희초 이후에 법이 바뀐 이후에 저희가 교육감 의견서를 낸 경우에는 100% 불기소됐습니다. 서울은 예, 전국적으로도 한 70%가 불기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 70%는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도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네. 아이들 교육할 때 훈육과 정서적 학대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그걸 고소하거나 법적 처벌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는 엄격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바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건 선생님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뭐 교육공무원 직업적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식도 또 알고 계신다고 알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권 보호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지원하는 네. 정책도 이제 저희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더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청소년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1등만이 존중받는 1등주의 교육을 넘어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철학적 방향에서 서울 교육을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등만 존중받는 그런 교육이 아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사회를 살아가고 직업 역량을 만들어 갈 사람은 바로
학생이고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때로는 부모님 탓하거나 사회 탓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때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희망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위대한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나 청소년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했다, 불우하다고 여기는 우리 학생이나 청소년조차도 희망의 도전을, 그리고 그 희망의 도전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말고 희망하고 도전하라는 힘찬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청년 여러분들도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 갈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